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9일입니다. 오늘은 미 대선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와 연관되면서 로마 공화정 역사, 율리우스 시저를 통해서 미 대선을 잃는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트럼프 리더십과 케사르 리더십을 비교하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그런 케사르 로마 공화정 문제를 가지고 로마 역사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서 오늘날 미국 위기, 미국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미국이 건국 당시에 로마의 법이라든가 로마의 제도, 로마의 건축물을 워싱턴 DC에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세컨드 밸런스라든가 어떤 권력 균형의 어떤 원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모방했고, 미국이 20세기, 21세기 로마 제국이라고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들 기질하고 미국인들 기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로마인하고 공통점이 실용주의거든요. 로마인들도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했고, 미국인도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사와 정치와 군사를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히 배합을 하고, 군사면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인과 미국인들과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구별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케사르, 로마 공황 말기에 살았던 무장임의 정치가 케사르와 이제 트럼프를 좀 해보고 싶은데, 트럼프가 미국 우선 전략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내셔널리즘, 글로벌리즘을 버리고 미국 우선 전략을 채택했고, 또 케사르는 언론에 대항해가지고 민중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의 딥스테이트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딥스테이트를 주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케사르도 역시 시나타, 언론의 권력을 억제를 하고 그 권력을 민중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점이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선거 공약에서 권력을 딥스테이트로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사르도 언론이 권력과 이 토지를 독점했는데 그것을 차차 이 민중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아주 최근에 1월 6일 드라마틱한 그런 말하자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반전, 어떤 펜스,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펜스 부통령의 어떤 드라마틱한 배신이라든가, 그것과 더불어 또 케사르를 배신했던 브루토스가 나중에는 언론 회랑에서 23군데 케사르를 그걸 찌를 때, 가슴을 푹 찌를 때 브루토스 유투하면서 케사르가 가슴에 피를 토하면서 죽은 폼페이오 흉상이죠. 그걸 끌어안고 최후를 숨을 거두는 것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케사르의 작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측근이 배신하는 것도 그 장면 처리가 아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딥스테이트, 빅테크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계에서 아주 식물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고을 지방에서 8년 동안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케사르를 군대를 해산하고 무장을 해제한 채 로마로 입성을 요구한 것이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케사르와 트럼프가 유사한 점이다.
성격은 뭐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 대선에서 문제를 타개할 때, 해야 될 때는 캐사르의 리더십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캐사르는 기원전 100년이죠.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세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10대, 20대에는 소위 그 민중파와 원로원파, 귀족파죠. 내란이 한 3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민중파의 우두머리로서 집정관을 지냈던 그 마리우스라는 인물, 그게 이제 캐사르의 같은 집안이죠. 뭐 3,000벌 정도 되는 친척입니다. 친척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원로원파인 또 다른 집정관, 그 마리우스의 부하였던 그 술라와 아주 피 터지는 내전이 벌어졌던 것이고, 원로원파인 술라가 나중에는 마리우스에게 승리를 거두고 로마에 입성했을 때 캐사르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죠. 까딱하면 뭐 죽을 뻔했는데, 그때 폼페우스의 덕분에 좀 목숨을 부지하고 또 해외 로마 밖에서 망명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캐사르는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뚜렷한 목표. 민중파의 지도자가 되겠다. 민중의 한을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공화국의 영광을 내가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거죠. 민중을 위해 일하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자신의 야망을 로마 공화국의 영광과 매치시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야망의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대, 20대 캐사르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하게 출세를 하겠다, 뭐 성공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고 민중의 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40이 넘어가면서 로마 민중들이 알아주고 자기의 스펙, 능력도 키우면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일찍 출세하는 게요, 폼페이오는 30대 초반부터 벌써 술라한테 발탁을 받아가지고 군지기관으로 용명을 떨쳤지 않습니까? 근데 일찍이 출세하고 일찍이 성공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경력을 보면은 23세 변호사를 했고, 27세에 제사장을 했고, 31세에 재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재무관, 안찰관 35세인데, 이 관자가 붙으면 행정직인데, 공무원직인데, 거의 그 선출직입니다. 보통 임기 1년직이요. 그 이제 법무관이라든가 이런 그 집정관이 제가 높죠. 다 임기 1년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민회 같은 데서, 그래서 법무관이라든가 최고 제사장을 37세 때 했고,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집정관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리더십을 키웠는데, 캐사르는 그가 발휘한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면서 강제력이 아닌 지도력을 설득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를 했던 것이고, 로마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디에서 전쟁에 가서 전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개에 진출하기 전에 군문에 들어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군인의 윤리를 이해한 것이죠. 상호 이해와 자기 존중을 통해서, 상관이든 부하이든 상호 이해와 자기 존중을 통해서 그 군인의 윤리를 확립해 나갔고, 부하들로부터 자발적 존경심을 유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캐사르 밑에 간 군인들이 자발적 존경심을 유도하면서 전투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를 따라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불패 신화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상황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냉철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엄청난 독서가요. 키케로도 옹변으로 유명한데, 키케로만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키케로. 라이터, 전장터에서도 글 쓰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전장터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작가로서 운명을 떨쳤고,
그가 쓴 저술한 책들,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갈리아 전쟁기, 내전기, 그런 책들이 라틴 문학의 텍스트, 교과서이고, 뭐 나폴레옹까지 칭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리더십 핵심은 뭐냐? 핵심은 관용입니다. 관용.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저기 항복하면은 용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항복하면은. 신사적으로. 용서를 해주고. 적이라도 항복하면 용서하고, 자기 부하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을지방에 가서 많은 부족, 고을지방의 야만족들을 복속을 시켰을 때, 거기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병사로 활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 병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명령이 간결해서 잔소리를 길게 안 한다니, 부하들한테 잔소리를 길게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명령이 간결하다, 이게. 현장에서 관찰력이 굉장히 냉철했다. 부하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 보급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자기가 잘 인식을 해가지고, 케어를 해줬다는. 뭐,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정치, 군사에 굉장히 그 당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항상 그가 쓴 책이 이제 두 책이 남게 되는데, 두 저서가 남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갈리아 정복기, 갈리아 전쟁기죠. 고을 지방을 정복을 한 겁니다. 고을이라는 것이 지금의 북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스위스라든가, 이제 프랑스 그 본토 그 광활한 영토, 그걸 이제 프랑스 영토 그 전에 그걸 고을 지방이라 했죠. 그걸 정복을 했어요. 그 땅이 좀 넓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이나 어디를 갑니까? 잉글랜드, 브리타니아라 그럽니까? 잉글랜드를 두 번이나 정복을 해서 항복을 시켰고. 고을 지방 정복이 무려 BC 58년에서 8년 동안에 걸쳐서 42세 때부터 50세까지 무려 8년에 걸쳐서 정복 사업을 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그 고을 지방의 야만족의 족장이었던 베르킨게 토릭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애를 먹이지만 끝까지 나중엔 항복을 받아냈는데 여러분 뭐 저 중국 삼국지연이 그 책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이 남정을 했을 때 남쪽을 정벌하러 갔을 때 거기 그 맹획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획이라는 인물을 7종 7금 7번 잡아가지고 7번 놓아준 그런 뭐 고사가 있었듯이 케사르도 거기 그 고을지방에 여러 부족장들이 애를 먹이고 했지만은 다 자기가 그 병력이 로마인들 병력이 여기 고을지방의 야만족들의 병력보다도 많았다고 볼 수는 없죠. 아주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전체를 다 평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왜 있었느냐? 언론이 몇 번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좀 말을 안 들었어요. 명령불복종 비슷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8년을 남아 있었는데 그거 쉽지 않죠. 부인은 로마 있고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는 두 번째 마누라는 로마 있고 8년을 갔다가 별거 한다는 것이 군인으로서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살은 갈레아 전쟁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느냐?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다.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고을 지방이 하나의 통합된 국가단체가 돼가지고 아부산을 넘으면은 로마에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케사르가 제가 배울 때는 케사르 안 하고 시저라 그랬습니다. 시저로. 지금은 뭐 케사르라 그러는데 이 케사르를 지금 그 가장 많이 연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역사 저술가죠. 작가인데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쓴 그 일본 여자입니다. 그 전부터 일본에서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이탈리아 그 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살다가 이탈리아의 역사에 이제 심취를 해가지고 쭉 그 로마 시대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 유명한 그 로마인 이야기죠. 그 12권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이제 쭉 봤는데 아주 재밌게 썼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 책이 유명하게 되니까 서양 고대 사학회라든가 로마사 연구 학회에서 이 역사가들이
그걸 이제 인용을 좀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역사 저술지로서 평판을 얻게 되고 거기에 인용한 것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상상력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역사 드라마처럼 전혀 근거 없이 막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라틴어 원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토대를 하고 부족한 거는 자기 상상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큐에다가 자기 그 픽션적인 그런 상상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고 그 이런 기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정확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청을 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은 한번 시간 나면은 좀 책이 좀 많습니다. 12권짜리인데 차차 이렇게 한두 권 읽어보시고 3권 이 로마인 이야기의 3권 4권 이 이제 그 케사르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뭐 굉장히 케사르를 칭찬할 말도 없이 그 좋은 점을 이제 칭찬을 한 것인데 자관 케사르의 그 관용성, 그 전략 그리고 정치 개혁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자격이 케사르는 그런 것을 그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레 전쟁기 다음으로 쓴 것이 이제 내전기입니다. 그 갈레 전쟁기를 써가지고 로마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올라온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아이 케사르 대단하다. 싸움만 잘할 줄 알았는데 대단한 작가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이 갈레 전쟁기도 좀 봤습니다만은 그건 1인칭을 안 씁니다.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제 3인칭으로 케사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이 뭐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그 문체가 굉장히 간결해요. 딱딱하고 뭐 수사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으로는 내전기죠. 자기 정적 폼페이우스. 폼페이우스가 누굽니까? 술라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리고 케사르가 술라한테 잡혀갔을 때 폼페이우스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목숨도 살려줬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케사르에 비해서 나이가 6년 연상입니다. 그래서 그 1차 3두 정치를 할 때 케사르는 자기 딸이죠. 자기 딸 율리아입니까? 딸을 폼페이우스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갈레 지방을 정복하고 갈레 지방에 이제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로 진격해 왔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율리아죠. 폼페이우스 딸이 이제 부인이죠. 애를 놓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니까 케사르와 폼페이우스와의 이런 끈끈한 이런 관계는 딸을 통해서 맺어진 인간관계라는 것은 broken 깨지고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인 크락수스 로마 시대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소아시아에 갔다가 이제 전사하고 둘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죠. 자, 내전기는 정적 폼페이우스와의 싸움을 구술한 것입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어디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간 폼페이우스가 거기서 이제 암살 당했고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입니까? 거기서 케사르는 결국은 운명의 여인 클레오파트라죠. 조우해가지고 나중에 케자레라는 아들까지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케사르는 여인을 3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그 술라한테 곤욕을 치르면서 나중에 이제 죽었고 두 번째 여인을 아내를 얻었는데 고을 지방을 정복하고 나서 오니까 이제 그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에서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어떤 집정관하고 뭐 그렇고 저렇고 사이를 안에 해가지고 케사르한테 자기 귀에 들어와서 케사르가 이혼을 했어요. 뭐냐면 이혼의 명분은 이런 겁니다. 케사르의 부인은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소문을 딱 듣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혼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죠.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 애 놓고 결국 이제 나중에 암살됐죠. 자, 이 내전기는 소위 그 전쟁 문학의 걸작이라고 칭송을 받는데, 특히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그 책을 읽고 전쟁 기술에 관한 최고의 교과서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뭐 로마 시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적 사회적 모순이라는 것이 점점 커진 것이 지금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문제가 있냐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빈부격차가. 그리고 이제 뭐 권력층, 워싱턴에 있는 권력층은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노는 그 딥스테이트, 엄청난 부하 권력으로 이 장을 하고 있고, 민중들은 뭐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그 또 외국 노동자들 들어오죠. 또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됐죠. 해서 뭐 실업자가 말도 못하죠. 빈부격차가 말도 못하죠. 그건 뭐 저 딥스테이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의 차이라는 것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로마 공화정 말기는 어떻느냐? 이거와 비슷한데, 그 당시 로마 공화정이 최대의 그 라이벌이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 카르타고 아닙니까? 카르타고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떤 뭐 100년 이상, 200, 300년 계속 전쟁을 벌리다가 결국은 뭐 2차 그 포니 전쟁이 유명한 그 하니발 장군 아닙니까? 하니발 장군을 가까스로 이기면서 3차 포니 전쟁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일대에 카르타고가 가졌던 어마어마한 식민지까지 로마인들이 다 그것을 정복을 했죠. 엄청난 전리품, 토지, 그 다음에 전쟁 노예들. 근데 이런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원래의 그 명문 귀족들하고 거기에 이제 전쟁터에 가서 한가닥한 장군들, 집정관들, 거기 이제 신흥 귀족들, 에스키토가 그러는데, 그런 귀족들이 권력과 토지를 독점하고, 토지 독점이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자유농리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은 그 민의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익을 대변할 지도자를 찾기를 희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2명의 집정관 2명, 법무관 2명 해서 재무관 2명 해가지고 관직들이 다 1년 임기에 복수로 쫙 선출이 되는데, 민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연히 이제 민중파 지도자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니까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민중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는 대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위에 마지막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언론이었는데, 언론이 조금씩 민중 세력에 양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뭡니까? 민중들이 더 크지 못하도록 이제 브로케이드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권력과 토지 독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소위 군권이 양분되는 거죠. 언론 입장을 대변하는 집정관, 또 민에서 민중을 대변하는 집정관끼리 이제 그것이 이제 충돌하면서 내전으로 확대됐던 거죠. 이 로마 고정 말기에 내전을 수습한 것이 케사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케사르의 결단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케사르가 BC 49년 1월 12일 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케사르가 루비콘 강을 도하한 1월 12일이 딱 3일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루비콘 강, 케사르가 루비콘 강 건넜듯이 계엄이라든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완전 포인트인데,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하고 케사르가 루비콘을 건너기 이전에 로마는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의 군대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5.16 군사혁명처럼 언론을 계획하고 정치 계획을 하면서 뉴 로마, 체제, 로마의 그 공화정의 시스템이
재정화되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1월 12일 날 루비콘 강의 도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그 케사르의 도하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면은,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케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건이죠. 다른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왔다 갔다 건너가면서 낚시도 하고, 근데 아무런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을 지방에서 8년 동안에 그 넓은 넓은 지형을, 이탈리아 반도의 몇 배나 되는 그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정복을 했죠. 정복할 때마다 엄청난 뭡니까? 전리품, 금, 은, 그 다음에 노예, 무슨, 비단 해서 거기에 있는 토사물,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로마로 보내니까 또 거기에서 군대가 점점 커졌죠. 다 케사르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는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군사령관직을 빨리 박탈해가지고 군권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해산을 시키라 이 얘기예요. 군대를 해산해서 홀몸으로 로마로 돌아라. 그 루비콘 강을 갔을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혼자 로마로 들어가서 언론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집정관을 통해서 케사르는 언론이 자기를 부르는 이유는 반역죄로, 왜 명령을 어겼느냐, 반역죄로 이렇게 조목을 만들어서 감옥에서 가다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결국은 케사르가 죽느냐 언론이 무너지느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병사들하고 XY 군단이죠. 루비콘 강고에서 병사들에게 나와 같이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이냐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장을 해서 로마로 진격해서 기존의 언론은 해산되었고,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인 언론 반 케사르 세력은 폼페이우스와 더불어 도망을 간 거죠. 소아시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사회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주사위는 던졌다. 어떤 정치적 결단을 이야기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결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1월 12일입니다. 12일 루비콘 강을 건너가지고 언론을 해산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 개혁을 실시를 했는데, 과연 트럼프가 BC 49년에 단행했던 케사르의 그러한 과단성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모션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미 대선을 보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립무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카드가 뭐냐 일 때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마지막 남은 대통령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일단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 자기 버리기 쉽지 않죠. 1월 6일 참가했던 단체들, 애국시민들, 미국 애국시민들, 부정선거 규명하라고 밝힌 시민들이 굉장히 큰 자괴감을 품고 있는데, 여기 일부 인사들이 나중에 1월 20일 날 민병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총기를 들고 와싱턴에 집결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더 큰 불상사, 내전으로 지금 그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바이든 인정 못한다. 결국은 그 연방 주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대다수인 연방 주의회에서 와싱턴 정부 연방에 대해서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미국 사회는 완전히 그 제2의 남북전쟁식으로 본격적인 내란의 발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좀 더 1월 20일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